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죠? 두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표는 첫 번째 뭘까요? 지식 습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식 습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교과서에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 16년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상담만 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실습생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실습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놀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이 오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행정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담소 하면은 상담만 한다고 생각했다가 와서 보면은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행정 처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클라이언트 한 명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오면은 인테이크지가 있어요. 초기 접수지가 있거든요. 인테이크지를 드리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상담한 거를 어떻게 해요? 통계로 이게 상담 유형 중에 어떤 것인지 통계로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결과 보고를 하고 또 한 달치 통계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행정 처리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정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습을 오기 전에는 막연하게 알았던 것이 실습을 와서는 지식이 습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번에 보면 인간과 환경 간 공식, 비공식 체계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한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기관에서도 공식적 서비스가 있고 비공식적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게 공식적 서비스는 뭐예요? 수급자에게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법원에서 명령 온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는 정부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주는 서비스를 공식적 서비스라고 한다면 또 공식적 서비스로 다 줄 수 없는 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너무 힘들게 사는데 아는 저기 교회를 통해서 밑반찬 서비스를 또 연결해 준다든가 막 이런 것들은 비공식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 얼마만큼 비공식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성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더욱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갖게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만났던 실습생 중에 어떤 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습 기간에 장애인 기간에 간 거예요. 지적장애인 그 시설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자기가 학교에서 또 그 전에 알았던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금 인식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러한 체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직접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적 실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기관마다 여러분이 어떤 실습기간을 가느냐에 따라서 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조 과정의 기본적 원칙을 또 이해할 수 있고요. 뭐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면 다 이해가실 부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9번까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눈으로 쭉 훑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표는 전문 인으로서의 태도 개발이다.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론을 학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경험을 쌓아서 전문가로서의 뭐를 개발해요? 여러분 태도를 개발하는 거. 이것이 또 현장 실습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실습 기간에 가시면 전문가로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배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분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분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시고도 잘 모르는 거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습 기간 동안 전문가로서 태도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거 보면 실습생 자신의 능력에 적합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함을 의미하는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조하는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누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습생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이해하고 전문직으로 책임성 있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책임성이 또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는 충실한 태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보면 더 큰 사회체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큰 틀 안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이런 태도를 경험을 통해서 많이 훈련하고, 또 여러분이 실습 가시면은 슈퍼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슈퍼바이저로부터. 그런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내가 작게 보았던 것들을 큰 틀 안에서 보는 훈련들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실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기르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방법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듭 말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책임성 있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연관돼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섯 번째 보면 동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습을 가시면 우리 학교 학생만 실습을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학 실습생도 오고 또 기관의 실무자도 있고 실습 지도자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제안을 자꾸 경청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그분이 말하는 그 속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는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걸 잘 경청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반응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마치실 때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도, 또 출근 시간은 적절히 지키는지, 준 과제는 적절히 하는지, 여러분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태도가 어떤 건지, 성장해야 될 태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훈련시킨 이런 과정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책임 있는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해서 정말 좋은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그런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목표는
전문적 기술 개발입니다. 뭐라고요? 네, 전문적 기술 개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전문적 기술 개발에서 1번부터 14번까지 동그라미를 나와 있습니다. 쭉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따 질문 시간에 또 질문을 하실 건데요. 예를 들면 4번 한번 볼까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런 게 전문적 기술 개발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례관리 수업 하실 때 그 사정 단계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정 단계에서는 욕구를 사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구를 사정할 때는 뭐를 하라고 했어요? 가계도를 탐색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계도를 몇 대까지? 네, 300까지 탐색해서 그 사람을 사정하고, 또 뭐를 사정하여? 생태도, 그 사람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자원들을, 욕구나 그런 자원들을 인식하고 이거 파악하는 이런 기술들이 무슨 기술이에요? 전문적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개발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또 피드백도 받으시면서 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고 사회복지 기록을 유지, 보관하며 전문적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전문직과 협조하는 기술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적절히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시설 나가시면요 9시부터 보통 6시까지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에다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유지, 보관하고 또 의견을 반영하는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또 필요할 때는 동료들에게 슈퍼비전을 받아서 협조하는 기술을 갖춘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춰나가는 것이 또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번 보시면 18페이지 14번입니다. 실습생 자신의 업무 수행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목표와 가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습생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 한계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장점은 어떤 것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고 나의 한계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평가하고, 또 실습 기간의 실습 지도자와 또 기간 어떤 슈퍼비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잘 평가하여서 또 여러분이 전문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는 것이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8페이지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위한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갈 때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여러분 선수 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야 되는지는 어디에 이렇게 잘 자격 기준이 나와 있냐면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실습생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서는 3개 영역의 8개 교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습 분야의 특성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론, 노인 복지기관에서는 노인 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편입한 학생이나 복수 전공하는 학생, 전문대 학생은 짧은 학업 기간 때문에 해당 실습 분야와 관련된 필요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채 현장 실습에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그 현장 실습에 임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2학기 때부터 실습 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1학기 실습이 맞춰지면
한 1학기까지 여러분 교과목을 배우시고 나면 여러분이 실습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이론적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배운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은 2학기 들어가기 전에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실습을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습생은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14과목을 다 이수하고 실습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실습 지도자한테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실습을 임하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준비할 거는 선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예,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실습 나가기 전에 실습생으로서 알아야 될 거, 실습일지 작성하는 거, 또 여러분이 알고 실습에 임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학교의 입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실습을 나가시면 준비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요. 이제 또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하시면 제가 실습일지 기록하는 거, 이것부터 다 훈련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고 나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실습을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나가실 때 내가 어느 기간에 실습 나가야 될지 되게 막막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기간이라든가, 예를 들면 내가 여성복지기관이다, 예를 들면 내가 아동복지기관이다, 노인복지기관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실습을 쭉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서 쭉 리뷰를 하시고 여러분이 가까운 지역이나 꼭 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이 실습을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등교하시면 그것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페이지에 보면 학생이 적절한 실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습지 선정 기준과 지침,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습지를 여러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에 제출할 실습 신청서와 실습생 프로파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중에 두 가지, 교과서 이번에 구입하실 때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실습 신청서와 실습생 프로파일, 그리고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워크북에다가 이렇게 실습 신청서와 프로파일 작성하는 걸 다 연습해 볼 거니까 여러분 학교 오실 때 그 두 가지를 꼭 같이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실습지가 최종 선정됐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습 기관을 사전 방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백성문화대 누구누구 학생인데요. 이렇게 실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작성한 실습 신청서와 프로파일을 여러분이 그 기관에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을 직장에 취업할 때 이력서 내듯이 여러분이 실습 기간에 실습 신청서와 실습생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등교하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연습해 보면서 여러분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하고 프로파일에는 여러분의 사진을, 반명한 사진을 부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하시다 보면 실습일지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 또 실습기간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일지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실습 가기 전에 제가 이거는 리포트로 늘 드리는 거예요. 실습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발표하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실습을 간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은 뭐를 하고, 아동은 몇 명이고,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 분석을 다 하시고, 그 기간을 가면 여러분이 그 기간에 가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실습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기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걸 배우고 싶은지, 아동 욕구 사정하는 걸 배우고 싶은지,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기간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가셔서 여러분이 실습 목표를 가지고 또 실습이 끝났을 때 내가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오리엔틴에서 제가 도와드릴 건 여러분이 예절이에요. 실습 기간에 가셔서 여러분의 태도, 예절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하게 되는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절과 태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훈련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20대 학생이 아니고 사회생활도 해보시고 또 인생의 경험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와 뭐 인사 방법, 예의 뭐 이런 건 다 갖추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 교과서 20페이지에 보시면 성희롱의 정의와 예방교육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그 실습을 하면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성희롱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란 여러분 뭐예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 첫 번째는 성희롱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실습 기간에 실습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습생으로서 클라이언트랑 어떤 성희롱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럼 업무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르신이 있다. 그럼 어르신 막 하고 등을 두드려 주거나 어르신을 막 이렇게 잘했다고 막 엉덩이를 두들거나 이러면 여러분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 그럼 그쪽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시면 안 돼요. 또 꼭 우리가 피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역아동센터로 실습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동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쵸 막 손을 잡는다든가 아동의 엉덩이를 두드린다든가 그쵸 아동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동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침범할 때 뭐가 돼요? 그게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경계를 침범하면 언어 폭력이 되는 거고 신체적으로 침범했다? 그러면 신체 폭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를 여러분이 막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줬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줬다. 그러면 시각적인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그 경계를 지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성희롱에 해당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방이 수치심,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그건 성희롱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업무상의 불이익, 고용상의 불이익을 줬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로 뭐 직장을 안 나온다든가 지역아동센터를 안 나온다든가 아이들이 뭐 이런 것이 됐다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경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러분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또 기관 내에 슈퍼바이저와 또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희롱의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쭉 제가 말씀드린 걸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게 협조를 구해주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